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한판 클래스 대회는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모시는데요. 오늘은 또 교수님 스케줄에 저희가 맞춰서 수업 시간을 옮겨봤습니다. 자, 오늘 한판 클래스에 모신 분은 건축과 공간 그리고 인간의 연계성에 대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자 유현준 홍대 건축과과 교수이시자 건축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과 유성희 인사 나누시죠. 네, 자, 이번에 인문 건축기행이라는 새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네. 예, 인문 건축기행. 그러니까 인문학과 건축학을 함께 섞었다. 융합했다. 네. 뭐 거창하게 인문학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예, 일단은 건물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렇죠. 만드는 것 주체도 사람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담는 거라서 인문하고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미학적으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미학에서 그 주도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예. 뭐 르네상스 때는 회화가 주도하고 뭐 또 17세기엔 또 음악이 주도하고 그러는데 사실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까지 사실 건축의 미학적 담론을 주도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좀 그때 건축가의 이름도 좀 주워듣고 그랬죠. 아, 네. 예, 그렇군요. 우리 진 교수님도 약간 학생 느낌으로 함께 수업을 드릴 텐데 그 이번에 내신 책 보면 이게 이제 30개 건축물을 추려가지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세 개의 지역,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시아 큰 세 네. 개의 지역 나눠가지고 하신 건데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0개는? 교수님이 그냥 좋아하시는 건축물? 책이 원래는 33개를 골랐었는데, 아, 33개? 네. 그래서 한 3권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를 내고 싶었었는데, 아, 그렇군요. 33개를 다 쓰고서 책을 내니까 한 600페이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출판사 책 안 팔린다고 3개를 덜어내고 30개로 줄인 겁니다. 지금은 또 491페이지. 딱 지금, 500페이지가 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긴장을 하실 건 없는 게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사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진도 많이 있고. 예, 또 딱 보고 30개 챕터별로 관심 있는 건물만 공략해도 되고 네. 관심 있는 지역만 공략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출간이면 베스트셀러 오른 것 같은데요? 네, 뭐 잠깐 올랐다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가요? 네. 예. 자, 근데 책 보다가 보면 네. 르코르비지에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분이 또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인가 봅니다. 이제 앞으로 책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네. 잠깐 설명해 주시면. 보통 건축계에서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건축가 네. 뭐 한 4명 정도를 뽑는데 그 예. 중에 한 분이거든요. 아, 르코르비지에. 근데 실질적인 영향력은 가장 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의 아버지입니까 이분은 그러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아파트를 네. 지은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인간이 만드는 건축물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쓴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의 재료의 변환을 가져와서 네.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는 뭐 이렇게 돌이나 벽돌이 건축의 주요 네. 자재였다면 이번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쓰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되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줬던 그런 시대적인 필요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벽돌과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만들기에는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고 당시로서는 신기술이었고 이분은 되게 산업혁명을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약간 건축물을 기계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 재료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재료인 시멘트 같은 걸 쓰는 거죠. 철근도 쓰고. Motion for living. 네, 살기 위한 기계. 그렇죠. 그런 멋있는 말을 했죠. 진 교수님 역시 이게 아시는 미학 얘기하실 때 보면 약간 그 정책이 하지 말자. 네. 이런 얘기하니까 좀 뭔가 더 그 품격이 있는 방송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의 그 인문건축의 2장에 보면 프랑스의 이제 퐁피투 센터 말씀하시면 던진 질문. 네.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 뭐 이게 그 질문 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건축의 본질은 부동산이냐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의 그 내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형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건축의 본질. 그러니까 사실 건축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중력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근데 그거를 대부분 다 현대 건축에서는 숨기거든요. 아하. 다 외장재로 다 마감재로 숨기고 있는데 그거를 다 바깥으로 노출을 해서 이게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상하수도 시스템과 전기와 공기 공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해부학처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처음 봤을 땐 되게 기괴하죠. 그렇군요. 가끔가다 술집 같은 데 가면 그 천장에 그 마감 없이 그냥 통으로
줌으로 틀어 약간 예, 그런 컨셉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일맥상통합니다. 요즘에 레트로라고 그래가지고 레트로. 카페에 가면은 예. 되게 그대로 공장 같은 느낌을 살리잖아요. 예. 그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건축에서의 본질적인 구조를 다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이라고 봐요. 중력 거스르는 말씀하시니까 이 책에서도 다뤘습니다만 CCTV가 네네. 그 고인돌처럼 돼 있는데 정말 네. 저는 기괴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서 있나 싶은데 중국 네. 국영방송사 건물. 그걸 세워놓는 것 자체를 권력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신 대로 기괴하다는 얘기는 여지껏 본 적이 없다는 사진 얘기예요. 나가고 있는데요. 저게 지금 네. 우리나라 치면 KBS 건물이 저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중국의 그렇죠. CCTV가 네. 이제 우리나라의 KBS인데 네. 중국의 아이젠만 KBS인데. 약간 그렇죠. 예, 아이젠만의 그 아이디어 느낌이. 비슷합니다. 예. 야, 네. 근데 저런 그 약간 가분수로 짓는 경우, 가분수. 예, 가분수로 짓는 경우가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고인돌을 지었던 이유도 예. 큰 돌을 위에다가 올렸잖아요. 예. 작은 돌을 세우고 그러니까 가분수로 중력을 거슬러서 만들기 어려운 거를 만들 때 그거를 만든 사람들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고인돌은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동원할 수 있어야 그렇죠. 만드는 거고 혼자 못 짓는 거고. 혼자 못 짓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우두머리가 있고 조직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CCTV 사옥은 중국이 이제 올림픽 앞두고서 이제 자기네를 과시하고 싶었으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앞두고서 이제 자기네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앞섰는지를 과시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다루신 건축물 중에서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봤거나 네. 봤을 게 이제 루브르 아니겠습니까? 네. 프랑스. 자, 프랑스 다시 가겠습니다. 중국에서 프랑스로. 예. 네. 루브르. 네. 루브르에 대해서 질문을 그래서 주시면 어떤 점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니까 일단은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고풍인데 그렇죠. 여기 딱 완전 현대풍인데 이게 어울린다라는 거. 네. 딱 그냥 시각적으로 딱 그거 하나 느낌이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피라미드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아는 형태고 형태적으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인데 그거를 파리의 심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복궁 한복판에다가 피라미드 같은 걸 그냥 갖다 박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반대가 심했는데 그거를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재료를 현대적인 재료를 바꿨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기 사진 나가고 있는데. 예. 저도 저 가서 봤을 땐 실제로는 아니 도대체 무슨 위원회가 저걸 통과를 시켰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밀어붙였던 사람이 있는 건가? 네. 어떤 스토리가 미테랑 있는 건지. 대통령이 엄청 밀어붙였습니다. 프랑스가 가능한 얘기다. 그게 진짜 대단한 게 당시에는 아까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현대 철학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건축이 막 되게 난해하고 막 그런 걸 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게 유행이었는데 예. 거기에 느닷없이 저런 모던한 형태의 건물이 딱 근데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 형태를 따갖고 왔으니까 근데 상당히 하이테크면서도 근데 저는 되게 재미난 거가 저게 피라미드가 형태가 피라미드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조금만 더 가면은 반대로 된 형태, 그러니까 꼭 맞아요. 네거티브로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조그만한 또 돌로 만든 피라미드가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순환 구조인 거예요. 음과 양에서 음과 양으로 계속 돌고 도는. 약간 중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이 건축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도가 사상, 음양 사상 이런 거에 생각을 갖고서 그런 디자인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 건축가라는 직업 자체가 예술가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야, 예. 또 하나가 이제 독일 국회의사당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파괴됐던 그거 이제 다시 네. 돈으로 올려놓는 건데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한국의 방송진들이 끝내줍니다. 원래 촬영하는데 허가를 못 받았거든요. 야, 허가 없이 그냥 카메라를 밀고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찍어버려. 제가 현지 코디했을 때. 알바를 그럴 때 하셨구나. 예. 독일에 계실 때. 야, 그 허가 받지 않고 어떻게 오영하더니 쓱 들어갔는데 지적을 다 허가도 없이 찍어가지고 방송 내보내더라고요. 야, 독일 국회의사당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유튜브로 보시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게 독일 국회의사당. 네. 좀 신기하게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이군요. 도움 부분만. 우리나라 국회의사당도 도움이 있긴 한데 다들 그 메어 있고 그쵸. 이제 어떤 전쟁이 벌어지면 돔이 갈라지면서 마징가 마징가 제트가 나온다는 전설이 네. 있지만 저기는 마징가 제트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평상시에 세워놓으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군요. 왜 저렇게 지었을까요?
일단은 돔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서 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축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만이 돔 건축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판테온도 그렇고 성 베드로 성당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다 이런 정치가들이 그런 권력들을 가지잖아요. 사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평지붕으로 디자인이 돼 있었거든요. 평지붕. 네, 평평하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 평등하다. 원래 돔이 원래 없었어요. 네,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는 돔을 원한다. 그랬나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갔다 돔을 얹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저도 정확한 소식은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돔에서 웃기는 건, 그러니까 국회 돔이 웃기는 건 저게 원래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릿빛 나는 금처럼 보이는 건데 산화가 돼서 지금 초록색이 돼 있는 건데 아무도 저거를 다시 닦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닦으면 금빛이 나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그냥 놔둔 건데 이제 산화한 동이라서 그렇지. 원래 저거 올라가서 누가 광 내기 시작하면 금빛이 원래 금빛이에요. 네. 이야, 국회 가시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닦으세요. 그거부터 한번 하세요. 그거 닦으면 큰일 나죠 지금. 왜요? 이게 금빛이면 너무 약간 권위적인 상징이 돼서 사원 느낌도 나고. 저 초록색이 마치 원래 색깔이었던 것처럼 있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원래 색을 돌려주자. 한번 해봐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원래 돔이 아니었다는 건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뭔가 권위적인 건물 모양을 원했던 건가요? 아니면 좀 있어 보여야 된다? 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딱 독일 국회의사당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비교하면은 두 나라의 정치의 수준이 다 드러나죠. 이게 그 돔을 지금 이거는 보면은 투명하게 만들고 독일 거기에 경사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망대로 만들어 올라가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에펠탑이 근대 시민사회를 완성한 건축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권력자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갖잖아요. 밑에 신하들이 밑에서 올려다보고. 근데 에펠탑은 높은 그 높이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주변을 내려다보는 최고 권력자의 시선을 일반 시민에게 돌려준 건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저 도움의 꼭대기를 일반 시민이 올라가서 전망대로 쓰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게 창문이 있어요. 의정활동하는 거 볼 수 있게. 다 볼 수 있게. 그 휴대전화로 뭐 이상한 거 그렇죠. 보고 있으면 다 볼 수 있고 이제 도움에서 찍는 거지. 카메라 DSLR 가져가면 다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특별히 기자들만 당겨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우리도 그 돔 투명하게 만들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건축물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시각과 관점을 보면 좀 새로운 게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를 보면서 저기 관광도 할 수 있네. 저는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국회의원을 발 아래 둔다. 시민들 발 아래 둔다. 그런 차원으로 보니까 권력이 시민들 아래에 있다. 그런 차원 해석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감시를 하는 사람이 권력자고 감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설계하신 분도 그 의도한 겁니까 이게? 그렇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설계하신 분이 영국 건축가예요. 영국 건축가? 네, 독일 건축가가 아니고. 근데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영국한테 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웬만하면 열등감 가질 만도 한데 공모전 해가지고 딱 1등 하니까 그냥 지워라. 우리나라 치면 그냥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일본 건축가한테 허가해 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때 기억나는 게 유학 중이었는데 공모할 때 그걸 그 모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냥 시민들한테 다 보여주고 의견 취합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이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그 정도 시대에 줬군요. 그래요. 그럼 이런 국회의사당 느낌이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독일만 좀 특이한?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요? 네. 호주가 이렇게 공원에서 잔디밭이 연결돼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 컨셉이 있어요. 그 건물 쭉 봤는데 여기서 그 위니트 다비타시옹이 그냥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안드레스 고스키가 사진도 찍었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그런 아파트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딱 보면서 이거 뭐 왜 이런 사진을 찍고 왜 건물을 이렇게 지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되게 이 사람은 그 하나의 도시를 하나의 건물에 축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기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기계적인 어떤 결정체는 증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집합 주거를 증기선에서 모티브를 따갖고서 만들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다리 기둥 같은 게 서 있고 둥 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땅에 이렇게 앉은 느낌이 아니고. 근데 그 안에 희한한 게 그
몇백 세대가 있는데 다양한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10몇 개의 다양한 평면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아파트 가서 보면은 가운데가 중복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중복도는 맞통풍이 안 되고 현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복도이면서 맞통풍이 되면서 복층형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장점들을 다 가지는 뭐 하여튼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딱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네. 굉장히 나름대로 복잡함도 있네요. 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고 뭐 유치원은 옥상에다가 올려놔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놀 수 있게 옥상 정원에서 놀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독일 국회의사당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베를린이 점령했던 그 소련군이 벽면에 남겨놓은 낙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해놨다. 사진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썼는지는 키예프라고 써 있는데 키예프 뭐라고 써 있는데 딴 거 모르겠네. 키예프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네. 그쪽 출신인 것 같고 낙서한 것 같아요. 누구 어디 출신이 와서 간다 왔다 키예프 갔다 말러라고 돼 있어요. 왔다가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럼 이거 어떤 2차 대전에 그걸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건축가가 저거를 보존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너무 창피하다 지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건축가가 이건 당신네들의 역사의 일부니까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보존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왠지 뭐 이렇게 총독 건물도 우리는 이제 건물도 없애잖아요. 허물었는데 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없애자 했을 텐데. 네. 그렇군요. 어떤 역사를 대하는 그 사회의 인식이나 그런 것도 좀 보여주는 측면이군요. 그러니까 독일의 역사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이제 팩트를 인정한 다음에 그 약간 과거사를 대하는 자세가 되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그 CCTV 본사 빌딩 저는 그 얘기 아까 이제 21세기 고인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교수님 책의 내용에 보면 이제 과시건축이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정말 중경제 어떤 이 정도로 우리가 잘 산다. 이걸 그렇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다. 네. 저 건물은 어느 정도 짓는데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건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기법이 정말 대단한 게 보통 저렇게 높은 건물을 위에다가 지으면은 적당히 높으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비계를 쌓아 올려가지고 위에를 연결하고 철거를 하는데 이거는 짓는 과정이 되게 특이해요.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나뭇가지 자라듯이 쭉 와가지고 중간에 만나게 해놨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인면에 사진에 나오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CCTV. 그래도 왜 저기 커공에 떠 있네.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막 X자로 막 그 인면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모양이 다 불규칙해요. 그 이유가 그 부분에는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 X자로 되어 있는 브레이싱 구조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 인면의 모양 자체가 이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화면 이제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요 꺾인 모서리 부분이 조금 더 이게 많잖아요.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건물이랑 똑같이 지은 건물만 바라보다가 저렇게 좀 뭔가 지어진 건물을 바라보면 뭔가 좀 창조적인 공간인 듯한 느낌도 들고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재미난 일화가 이 CCTV의 임원진들이 원래 높은 층에 다 방이 갖고 있었다가 저거 딱 지어진 거 보고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불안해가지고 공중에 떠있기 불안해서. 저기 도저히 못 있겠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요. 그 CCTV 사장은 1층에 있군요. 그러면 저층에 있다고 저층에. 재밌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언론 자체가 권력이라서 저런 식으로 건물까지 권력을 상징하기엔 잘 안 지을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는 용적률 따져 안 돼. 저렇게 하면 공간을 낭비하는 거잖아. 건폐율은 쓰되 용적률이 떨어지는 디자인이니까. 그러네요. 한국 공채의 고질적인 문제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근데 재밌는 게 2007년에 타임즈에서는 저 건물을 기괴한 건축 10대 기괴한 건축물 중 하나로 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또 은근히 또 약간 디스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기괴? 글쎄요, 뭐 기괴하다는 게 거기서는 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멋있다는 건물이다. 멋있다는 의미다고. 뭐죠? 구겐하임 미술관 있잖아요, 빌바오에. 그것도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그 미술관에 그 소장품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건물을 보러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 건축물, 또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책 100만 권을 소장한 큰 도서관을 하나 짓는 것보다 10,000권짜리 도서관 100개를, 10,000평짜리 공원 하나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 10개를 만들기 낫다. 네. 예, 뭐 말 그대로 뭐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떠한 또 좀 관점으로 접근해서 말씀하시는지. 일단은 우리가 건축을 뭐 모든 공간이 다 그렇듯이 접근성이 제일 좋거든요. 접근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설악산 국립공원이 좋지만 뭐 몇 년에 한 번꼴로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멀리 있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가깝게 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마당이 있으면은 자연을 많이 접했던 것처럼. 그래서 공원은 걸어서 한 15분 이내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있는 게 맞고 그래야 사람들이 가죠. 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원에 가시면은 은퇴하신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또 갈 시간도 없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게 공짜로 쓰는 공간이잖아요. 공적인 건물이고 공공재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의미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도시 안에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카페가 많잖아요. 맞아요. 카페가 많은 이유는 벤치가 없어서인 거거든요. 근데 벤치가 가장 적은 돈으로 공짜로 머무르게 해주는 장치죠. 그러네요. 네, 근데 벤치가 없으니까 제가 세봤어요. 뉴욕의 브로드웨이는 950m 구간에 벤치가 170개가 있는데 신사동 가로수길에 벤치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커피숍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서울이에요. 목동에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는 지금 커피숍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공원이 바로 앞인데 공원과 도서관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공간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공간과 돈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공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5,000원 내고 스타벅스를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저가 커피숍을 가잖아요. 10년을 같이 살아도 공통의 추억이 안 생기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봉합이 됐는데 그 이유는 국민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시계나 허준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주몽 딱 보고 감정의 코드를 맞췄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뭐 최민수 씨가 모래시계에서 마지막 기회에 죽으면 다음 날 가면 온 국민이 다 나 떨고 있니? 네, 다 비슷한 감정 상태죠. 나 떨고 있니? 다 그런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OTT로 보고 넷플릭스를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은 거기 오징어 게임 한꺼번에 같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 다른 시간대에 보고 다른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옛날 같은 마을이 있어서 한 동네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어울려 사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주 이전에 자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각의 부동산을 구할 수 있는 만큼의 지역에 다 서로 몰려 살게 돼버렸으니까 완전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시의 1층에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가 특히 제일 비싼 곳이라면은 그곳이야말로 정말 도서관과 벤치가 더 많이 필요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접근 못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재건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판을 이렇게 바꾸면서 그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도시 디자인, 도시 재생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도시 재생이나 도시 디자인도 어떤 우리가 양극화 얘기하지만 양극화 해결과 또 사회 소통 통합을 메시지를 건물 안에 담을 수 있군요. 환경에도. 그렇죠. 사실은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디자인한다.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이 사람을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공간은 사회를 더 갈등을 부추기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궁금해졌는데 지금 최근에 지어진 한국 건축물 중에서 교수님 보실 때 야, 이건 괜찮다. 제일 좋아하시는 건축물. 나의 인문학적 철학과 유사하다.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좋아하는 건물이 하나 전라도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그 건물 좋아합니다.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일단은 그 건물은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라고 하면 되게 도시 내에서 엄청난 볼륨을 차지하면서 과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건물은 땅에 묻혀 있어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게 건물의 형태가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되게 다양해요, 그 만드는 공간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걸 옹호하러 제가 광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지역에서 반대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지금도 반대가 많아요. 그리고 전남도청 건물도 살려서 뿌듯하네. 제가 옳은 일을 한 거구나. 좋은 일 하신 겁니다. 예, 갑자기 사회 통합도 이루어졌고 교수님과 두 분이 또 통합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아,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좀 치유가 되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자, 오늘 또 시간을 통해 건물을 봐도 이제 그냥 보지 않는 나만의 관점, 또 나만의 시각을 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간 인문 건축 기행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현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